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노벨문학상 발표가 났죠. 이번에도 저는 처음 듣는 작가 이름을 보게 됐었고요. 한국 출판계 참 대단하다. 네, 그런 뜬금없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윤포세라는 이름 검색해보니까 이미 번역을 해둔 출판사가 꽤 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구나. 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검색할 때 밀리의 서재를 들어가 보거든요.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책이 꽤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더니 당장 볼 수 있는 책이 벌써 2권이나 있었습니다. 3부작이라는 제목인데 세움 출판사 2019년 출간이고요. 또 보트하우스 이 책도 세움 출판사고 이건 2020년 출간이었습니다. 이 2권 나중에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아침 그리고 저녁 문학동네 책이죠. 2019년에 출간됐고요. 이 밖에 뭐 희곡집, 동화책까지 여러 권이 쭉 검색이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한국 출판사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학 담당 편집자들, 특히 해외 문학 담당하는 에디터들 같은 경우는 성견 지명이 필요한 자리일 텐데, 왜냐면 다 번역하면 좋을 텐데, 근데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골라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번역 시작하면 늦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미 번역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대박인 거죠. 또 놀라운 점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신간도 출간됐더라고요. 멜랑콜리아라는 소설인데 민음사의 책입니다. 문학상 발표가 지난 10월 5일인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신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니까 이것도 가능한 일일 테고요. 민음사는 대박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신간으로 낼 수 있으면 진짜 초대박이죠. 왜냐면 사람들 물건 신상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책이면 훨씬 더 많이 사보게 되지 않을까? 출판업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책이 안 팔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만 팔리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특수라도 노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누가 노벨상을 타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낚시하듯이 해외 시장을 들여다보다가 이건 될 거야. 그런 기대 심리를 품고 한 권씩 한 권씩 낚아 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윤포세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라고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책이죠. 도서관에 가봤더니만 사람들 진짜 빨라요. 벌써 다 빌려갔더라고요. 장난 아니게 예약도 걸려 있습니다. 도서관 책 빌리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전자책으로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았죠. 소설의 제목이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챕터 1은 태어남을 다루고 있고 챕터 2는 죽음을 다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척 인상적이었던 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챕터 1에서 발견했습니다. 여자가 상고를 겪고 있을 때 남편이 문 밖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남자가 뭔 말인지 모를 아주 이상한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저기, 그리고, 그렇게, 쏴, 윙. 이건 바람 소리겠죠? 오래된 강, 구비구비.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참 이어집니다. 뭔 소리지? 네, 처음 봤을 땐 그랬어요. 이 책 두 번을 정독을 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도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해석이 안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산모의 신음소리, 그리고 산파의 외침, 또 남자의 독백, 주변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네, 여기 배경이 노르웨이의 해안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도 소리도 있을 것이고 바람 소리도 셌을 겁니다. 이런 소리들을 뒤섞어서 표현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궁금해서 나중에 해설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해설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아버지의 시선으로 묘사한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해석 부분에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산문을 만드는 시도로 보인다라는 식의 그런 맥락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들었던 생각인데 아마 원문을 읽어봤다면 좀 더 느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번역문이잖아요. 번역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번역 굉장히 잘 됐고요. 잘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그 말을 번역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느낌이 100% 전달되진 않죠. 게다가 이 책은 노르웨이 원문이 아니라 독일어판을 한글로 번역한 거더라고요. 한 번 더 징검다리를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맛을 그대로 전달받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도통 뭐지? 네. 그 느낌이 와닿질 않으니까 당혹스럽기까지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작가가 눈에 띄는 시도를 한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 장면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출산을 하죠. 이후에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 눈을 보니까 예전 눈빛과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남자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가 싶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작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을 이해할 수 없다. 눈은 어딘가 아득히 먼 곳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 두 눈은 그가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 있다. 남자는 모르는 무언가를 여자는 알고 있다. 그런 눈빛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네. 어떤 의미를 갖길래 이런 눈빛을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을 여자가 갖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이 부분 참 궁금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것은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이해가 되죠. 이에 덧붙여서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출산이라는 건 가늠할 수 없이 오랜 세월과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출산이라는 건 가늠할 수 없이 오랜 세월과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명 탄생의 순간, 바로 그 순간 산모는 우주의 역사를 경험한다 라는 생각을 작가는 가지고 이 소설의 챕터 1을 쓴 것으로 이 소설의 해설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어딘가 아득히 먼 곳에서 남자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가졌던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이죠.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출산 과정이 이렇게 문학적이진 않죠. 절대 그렇진 않죠. 자, 그리고 무척 인상적이었던 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소설엔 마침표가 별로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한 10개 정도? 네, 그렇더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마침표를 찍을 땐 작가가 의도한 바가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들 찍는 걸 안 찍은 거잖아요. 쉼표와 물음표는 찍습니다. 근데 마침표는 안 찍었어요. 잘 안 찍었어요. 그러다가 가끔씩 찍은 거예요. 그땐 의도한 바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마침표가 찍힌 문장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올라이고 어부이며 마르타와 결혼했고 요한네스의 아들이며 이제 언제라도 조그만 사내아이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이가 할아버지처럼 요한네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여기에 마침표가 찍히죠. 이런 겁니다. 아, 이건 확실해. 네, 이렇게 이 소설의 화자, 남자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죠.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등의 아주 인문학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근데 그 답을 찾기는 매우 어렵죠. 세상엔 이렇게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 천지입니다. 거기엔 마침표가 찍힐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면에 내가 경험한 것들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장에도 마침표가 찍혀 있긴 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신이 존재하기는 하겠지. 온라인은 생각한다. 마침표.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다. 마침표. 그리고 그는 전지전능하지도 않다. 마침표. 네, 소설 통틀어서 마침표가 한 10몇 개 되는데 그 중에 3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죠.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신하는 걸 보면 그 이면엔 생략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얼핏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남자의 누나가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죠. 왜 죽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누나가 죽었어요.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모질게 굴지? 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됐을 거잖아요. 이런 경험들 사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은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이 소설의 화자는 자신감 있게 확신하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작가가 마침표를 많이 찍어가면서 문장마다 마침표 찍어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침표를 찍지 않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구나. 네, 이게 참 재밌는 시도로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글쓰기 방법이 참 다양할 텐데 작가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의미 부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책 번역자가 박경희 씨죠. 번역한 분이 해설도 했습니다. 책의 끝부분에 보면 해설 파트가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삶과 죽음의 원형을 담은 액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쓴 것 같더라고요. 이 제목 진짜 잘 쓴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습니다. 원래 원형이라는 단어는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이죠. 집단 무의식을 형성하는 공통의 요소가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심상을 뜻한다라고도 풀이하던데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배운 적은 없지만 하게 되는 공통된 행동들이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이걸 다 이야기하자면 어렵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이라는 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 형태는 변형되었을지라도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그런 다양한 행동들의 원형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나 사람 사는 곳에서는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들, 이걸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소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출산 장면에서 아버지가 안절부절하죠. 제발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네, 이런 마음가짐이죠.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출산 직전에 엄마가 남편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이 집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딸이에요. 그 딸을 친척 집에 좀 맡겨달라라고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상고가 막 시작되는데 이제 곧 출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시점에 엄마 머리에는 딱 한 가지가 떠오른 거죠. 딸아이가 출산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엄마는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딸을 친척집에 잠시 맡겨두고 오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게 참 남자는 알 수 없는 심리인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성인이 되면 겪어야 될 일인 거잖아요. 출산이라는 게. 근데 이걸 미리부터 알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엄마라면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또 아버지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떨어져 살게 된 아들의 모습이 언급이 되고요. 막내딸이 홀로 된 아빠를 챙기는 모습도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사는 세상에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엇비슷한 모습들. 네. 판에 박힌 듯이 똑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원형인 거죠. 그런 삶이 대를 이어갑니다. 요한네스의 삶을 다시 그 후손인 똑같은 이름의 요한네스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소설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할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이죠. 또 그 아들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삶의 모습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들은 또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존재의 의미를 찾죠. 하지만 그 답을 구하지 못합니다. 마침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전 이 소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거였습니다. 그래, 그런 거겠지. 아내가 죽었을 때 이 말을 남자가 처음 하게 되죠. 아니, 죽었을 때가 아니고 죽은 모습을 회상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전날 아내와 저녁을 먹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고 각자의 방으로 잠을 자러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남편이 했던 말이 바로 그래, 그런 거겠지 인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다 이렇다라는 거죠.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요 표현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인간의 삶과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을 담고 있는 액자 같은 소설이 바로 아침 그리고 저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용이 좀 심오한 소설은 읽고 나서 정독을 하고 나서도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내가 이 책을 제대로 봤나? 그럴 때 꼭 봐야 되는 게 바로 해설이죠. 해설입니다. 이 소설은 2번을 읽으면서 나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해설을 읽으면서 배우는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해설 덕분입니다. 번역자가 박경희이신데요. 훌륭한 해설 덕분에 이 책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